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전 미국 이민 단속국에 잡힌 지 7일 만에 우리 국민 316명이 풀려났습니다. 이마저도 만 하루가 늦춰진 거죠. 공항으로 일단 이동해서 오늘 저녁 전세기에 오를 예정입니다. 출국을 늦춘 건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과 수갑 문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영토 내에서 체포된 상태니까 수갑을 채워서 이송하겠다고 미국 측이 요구했고 우리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밀고 당기는 와중에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행정 절차를 바꾸느라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현재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은 구치소에서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이 돼서 8대 차량에 나눠 타고 공항으로 이동 중입니다. 구치소하고 애틀란타 공항이 한 43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우리 근로자들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버스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모자이크를 칠 수밖에 없어서 그러겠지만 일반복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자유로운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저렇게 이동을 할 때 손에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어제 주장을 했던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이게 하루가 미뤄진 하나의 원인이 됐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와서 3시쯤에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요. 공항에는 글쎄요, 한 7시에서 8시 아니면 8시가 조금 넘을 수도 있고요. 그 사이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공항에는 우리 한국 전세기가 이미 출발해서 도착을 해 있죠. 그 동안에 성실 부장 잡혀가는 모습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쇠사슬에 칭칭 감겨가지고 끌려갔었거든요. 그리고 구치소라는 곳도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 일단 돌아오게 됐습니다만 돌아온 이후에도 이 구금되었던 분들의 이 정치적 피해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는 그분들이 입은 만약 피해가 이 통계적으로 잡힌다면은 향후 그 미국과의 이런 비자 문제를 세부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마치 정말 미국의 불법 체류한 사람들을 다루듯이 우리나라의 316명의 국민들을 다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명하고 지금 사실 미국 정부 측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서 아마 협상 과정에서 저는 이의 제기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일단 무사히 귀국하시고 그런 예. 이후에 단위 귀국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이런 향후 관리도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잠시 전에 나온 사진을 보니까는 취재진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국내 언론의 관심은 당연한 거고 미국 내에서도 이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 내 언론들도 어제부터요. 저 구치소 앞에 거의 상주를 하면서 나오는 장면을 지금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미국으로 일하러. 이때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조현 외무부 장관은 재입국하는데 전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 확약을 받았다는 건데 확약이라 하는 게 구두적으로 확인을 받았다는 거지 문서상으로 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특히 저는 아마 이번에 현대자동차나 LG 엔솔이가 있는 우리 한국 근로자의 경우에는 너무 충격적이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아마 체포 당시에 어떤 CNN 동영상을 보면 무장 헬기에 군용 장갑 차량이 그랬죠. 그리고 수백 명이 FBI 총까지 들고요. 총까지 들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아마 거기다가 아마 그 구금 시설이 보면 거의 오염에다가 거의 완전 곰팡이 있고 이래가지고 저는 아마 이번에 전세기가 아마 우리 그 근로자들을 데리러 갈 때 그게 아마 저는 의료진이 동성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마 석방되자마자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간단한 기초적인 어떤 여러 의료를 조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예. 거기서 애틀란타 공항까지 오는데 한 5시간이 걸리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했으면 꼼꼼하게 체크했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예. 아마 저는 지금 재입국에서 다시 그분들이 미국 다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만 저는 이번 이 사태가 단지 현대자동차는 LG 엔솔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다른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예. 이런 형태의 어떤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남아 있고 특히 어떤 코리아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뭐 이 불법 체류를 이유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국 정부에서 지금 당장 어떤 구금됐다가 석방되는 노동자들 어떤 석방의 어떤 전략을 기울였다면 지금부터는 미국 내에 있는 다른 한국 기업 예. 공장에 대한 더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단속이라든가 이런 체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세심한 외교 예.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우리 시간으로 이제 한 저녁에 늦은 밤 저녁에 이제 비행기를 타서요. 내일 오후에 우리나라에 최종적으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이제 대통령이 뭐 명확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수는 사라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래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한 만 하루 정도 늦어졌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 내고 미국 영토 내에는 체포되어 있는 거니까 수갑을 채워서 버스로 이송하겠다. 그래서 우린 절대 안 된다. 근데 그걸로 계속 밀고 당기고 있는 와중에 이게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뭐 그렇게 논쟁을 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중단했다고요. 백악관의 지시다. 왜 그랬냐?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그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뭐 그 행정 절차를 바꾼다고 그랬다고 해요. 대통령의 설명을 들어보면 두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가 이제 수갑 이송 문제인데 수갑을 채워서 공항까지 데려보내겠다는 미국 당국의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어요. 수갑을 차고 간다는 거는 우리가 그 안에서 무언가 잘못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저 또 설명을 하시기 전에 약간 미국과 한국의 또 문화적 차이도 존재하는 것 같다고 문화적 말씀하셨어요. 차이? 왜냐면은 한국에도 지금 미국 사람들 중에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뭐 영어 선생님이나 이런 걸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지금 넘어간 숙련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비자 TO를 확보가 되지 못해가지고 관광 비자로 들어갔다 그거에 의해서 지금 추방을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제대로 된 비자를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갑을 채워서 미국 영토이기 때문에 수갑을 예. 채워서 내쫓는 게 맞다고 원칙론을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이렇게 뭐 불법 이민자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오히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좀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고 예.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 숙련된 노동자들이 미국의 노동자들을 교육시켜줘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도 물어봐라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미국이 지금 사실 이민 당국 그리고 그 이민 당국에 신고를 한 그 마가 아주 강성의 성향의 그 미국 정치인 때문에 공화당 정치인 때문에 이렇게 뭔가 그 단속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미국 차원에서도 이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미국 내 강성 정치인이 이걸 고발하고 이민 당국을 그걸 집행하고 예. 그러면서 미국 내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압박을 하기 위해서 좀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저희도 이거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 정치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왜 한미 정상회담 때 비자 확보나 확대를 왜 약속받지 못하냐고 비판할 게 아니라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당국을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런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최우방국인 한국에 대해서 예. 한국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런 취급을 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을 해줘야 추후 협상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그런 것들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 예. 즉 국내에서 이런 비판 여론이 많으니 비자도 확대해주든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해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내 정치적 상황도 저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는 문제로 이제 실무진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요. 숙련된 인력이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미국에 잔류하면 남게 해라라는 지시, 그러니까 그 의견을 물어보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가 더 걸린 거예요. 의견을 물어봤는데 당연히 우리 뭐 구금된 근로자 입장에서는 남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었겠죠. 한 분만 빼고는 다 돌아온다는 예. 거거든요. 한 분 같은 경우는 미국에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 가족이 있어서 남는다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아마 다 돌아온다는 건데 아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남아달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 노동자들이 느꼈을 그 공포감들이 상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장 헬기가 동원돼서 체포가 되고 거의 뭐 아주 뭐 광목보다 못한 시설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놀라운데 대통령이 오히려 남아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 그분들은 귀국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포감이 더 생겼을 걸로 보이거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유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면 결국 그분들이 남아야 되는 이유는 아마 국토안보국에서 볼 때는 분명히 불법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미국의 법을 위반한 어떤 형사범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당신들이 숙련된 노동공들이고 예. 빨리 이 현대자동차 LG엔솔이 공장 완료하고 시험 가동을 해야 미국 내 어떤 미국 백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니 남아달라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너무 이기적이거든요. 너무너무 예. 이기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분들이 단 한 분도 아마 미국에 아마 진절머리가 났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아온 것 같고요. 아마 돌아와서 나름대로 어떤 정신과 상담이라든가 어떤 치료가 되고 난 이후에 아마 다시 한 번 더 이제 뭐 그지 꼭 미국 가서 일해야 되는 상황이면 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시 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은 좀 드물지 않을까. 그만큼 저는 이번 사태가 그분들에게 끼치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상상을 초월할 걸 보이거든요. 두 번째로 보면 지금 그렇다면 그 마지막으로 그 95% 정도 지금 공장이 거의 완료가 됐고 이제 시험 예. 가동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핵심 인력들이 다시 나가야 되는데 이 핵심 인력들이 나갔을 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신원 보증, 예. 또 고용 안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지금 이제 외교부에서 과제가 좀 남아 있다. 특히 지금 미국의 이제 조현 내무부 장관이 현재 가서 석방을 지휘하고 여러 가지 뭐 비자 코트 문제도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당장에 지금 내린 어떤 발등의 불은 현대자동차 LG엔솔이 그 합작 공장이 95%까지 어떤 거의 이제 공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예. 나머지 공정을 빨리 완료하고 그리고 시험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우리 핵심 인력들이 가서 미국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이 공장뿐만 아니라 마스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선 사업도 협력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갈 우리 근로자들의 이런 신변 문제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그 협상이 추후 협상이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갈 텐데 어제요 3대 특검법, 덧센 특검법이라고 불리는 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를 했다고 여야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전에 반전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알게 좀 놔주세요. 알겠습니다.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그래서 바로 재협상을 제가 지시했던 겁니다. 하루 만에 합의하게 독재군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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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인 합의 파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합니다. 합의를 해놔놓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 약속을 해놔놓고 파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대국민 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성чин 부장. 먼저요. 어제 6시간에 걸쳐서 뭐 그야말로 마라톤 협상을 보는데 합의를 했어요.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파기했어요. 그 사이에 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지지층의 강한 반발이 있었죠. 예. 이건 사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도 상당히 강하게 반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 특검 수정안을 제안하고 그것을 합의한 것 자체가 그러면 특검 자체가 그럼 내란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도 이거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민주당 지지층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수정안 중에 뭐 재판 생중계도 원래 전부 하기로 했다가 재판장 판단에 따르기로 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특검 기간인데요. 이제 연장에 대해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거는 한 차례 연장은 없던 걸로 하자. 일단 인원은 최소화해서 늘리되 예. 해보고 나중에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걸로 계속 제안을 했거든요. 예. 그것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일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거 내란과 관련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나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강하게 반발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응하기 전에 민주당이 좀 먼저 반응을 해서 정청래 대표가 그런 입장을 표명한 걸로 보이는데 예.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조금 억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혼자 독단적으로 이걸 합의한 게 아닐 거거든요. 예. 당연히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그리고 원내대표도 지도부입니다. 당연히 예.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통을 원활하게 했을 거고 의원들도 다수와 소통을 했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당 전체의 의견을 대변해서 합의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김병기 원내대표가 혼자 독단적으로 합의를 한 것처럼 지금 모양새가 갖춰졌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억울한 부분이 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억울한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당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럼 SNS인가요? 거기에 글을 적은 것이 그 협상 기간 중에 당 지도부와 충분히 계속 상의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니까 독단적인 원내 지도부의 결정이 아니라는 의미였어요.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당 지도부하고도 상의하지만 대통령실의 정무수석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특검법을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아마 그냥 필수 인력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사 인력만 정원하는데 합의한 부분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판단 그래 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특검법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국민의힘 정부 조직법 처리에 조금 합의해주면 그 부분을 서로 빠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예.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도 오케이 한 것 같은데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강성 지지층들이 결국 이 특검법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아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도 처음 들은 것처럼 나도 당황했다.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런 식으로 협상할지 몰랐다는 식으로 싹 빠져버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인이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되고 본인이 결국 바지 사장처럼 바지 사장 원내대표가 된 거랑 마찬가지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조금 그 부분에 굉장히 불만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 이런 식으로 야당의 원내대표와 협상했는 부분들이 아마 이 오연총회도 아닌 정청래 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엎어지게 되면 번복되게 되면 그럼 야당하고 아무리 협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나도 당황했다. 전혀 모른 척한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당신이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를 사과하라고 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부동의 소치라는 식으로 또 공개 사과를 또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된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자를 안 붙인 것 같아요. 실제로 얘기할 때 사과할 때. 기자분들한테요? 예. 예. 그 정도로 격앙되게 항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과라고 했어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하신 거 관련해서도 전에 사과하셨나요? 그거는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의원들 전체한테 뭐 사과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사과 얘기하시면 좀 어떤 마음에서 말씀 좀 하셨던 거예요? 말 쉬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갑시다. 잠깐만요. 합의 전에 합의할 거라고 보고 전혀 못 받으셨어요? 전혀 지도부와 상의 없이 원내단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어제 수정안은? 직접 보셨습니다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라고 얘기하죠. 당대표하고 상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정청래 대표에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정청래 대표 사과를 했어요. 오전에 국회 민주당 상황이 저희는 영상과 이런 텍스트만 보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진짜 격앙됐었던 상황입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기자분들한테 경로라는 표현을 써도 된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했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특검법과 관련돼서 지금 사실 민주당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법도 그렇고 다양한 법들이 당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뭔가 좌충우돌 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원내대표가 당대표한테 내가 경로했다고 전화라라고 말을 할 정도면 상당히 격앙되고 상당히 억울하고 상당히 화가 나셨다는 건데 아까 지금 우리가 영상을 봤던 것처럼 그걸 혼자 하나요? 거기에 그냥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대표는 사실 그 원내에서 그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 여야의 당대표끼리 만나서 협의를 안 합니다. 교섭단체의 그 당대표, 그러니까 원내대표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연다든지 정책을 통과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회의를 언제 열고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다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럼 원내대표는 어떻게
그 협의 테이블로 가느냐? 당연히 당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디까지 받아주고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디까지 주장하고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한 뒤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영상 처음에 봤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그 특검법에 대한 그 3대 특검법에 대한 제안을 전부 수용한다. 이 워딩이 예. 혼자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당 지도부랑 얘기했을 거고 당대표에게도 보고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갑자기 처음 들었다, 당황했다 이런 식으로 김경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앞으로 원내대표 간 협상을 할 때 그 국민의힘 측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당대표 허락은 받고 왔나요? 당 지도부와는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죠. 당대표 예. 그렇죠. 당대표와는 소통을 하고 왔나요? 그러니까 원내대표의 위신이 매우 떨어뜨리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전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그에 대해서 굳이 변명하지 않고 부당의 예. 소치다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락은 됐습니다만 글쎄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다 바로 이렇게 개선될 건가? 저는 추후적으로 조금 뭐 추가적인 두 분의 만나는 모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이거를 메꿔가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민주당이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잡은 멋이 앞으로도 잘 갈 것이다라는 믿음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추후에 저는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앙금이 남아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저는 의문점이 드는 게 그러면 그 특검법 연장에 대해서는 거의 민주당에서 연장하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게 아마 민주당 지지층 포함해서 지지층이 아마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당내 여론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는 정무적으로 판단은 맞다고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제 얘기하는 거 보면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야당과 협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야당 원내대표하고 원활하게 이런 부분들을 합의 처리하는 협치하는 부분들이 모습.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정부조직법 처리가 굉장히 시급한데 아무래도 정부조직법 중에서는 이번에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치거든요. 예.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만들어지는데 그중에서 금융정책 기능을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금감위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기재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처리하지 않게 되면 패스트트랙으로 넘겨가지고 내년이나 돼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정부의 산뜻한 출발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먼저 처리가 돼야 되니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이 국민의힘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 대신에 정부조직법을 처리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근데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그 아마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하고 특검법은 빠트하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부분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국은 협상을 잘못했다는 건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분명히 대통령실의 우상호 정부수석하고도 이 부분을 긴밀하게 상의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는 일단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서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지금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특검법안에 보면 어쨌든 수사 인력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럼 수사 인력이 새롭게 증원이 돼가 투입이 되면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150일로 되어 있는 현재 특검법안이 가서 그때 가서 또 특검법의 기간을 연장시키는 예. 그런 법안을 만들면 그때가 또 만약 국민에서 반대하게 되면 강행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강행 처리를 하나 아니면은 야당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부조직법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때 가서 다시 강행 처리하나 네. 똑같다면 지금은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이 부분이 정부적으로 판단이 맞았다고 하는 것이 예. 김병기 원내대표의 생각이고 정청래 대표의 생각이고 대통령실의 생각이었을 텐데 이 3자의 어떤 합의 내용들이 예. 결국은 왜 틀어졌냐 하니까 결국은 강성 지지층에서 결국은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완전한 내란 종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예. 그런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정청래 대표도 나도 당황했다. 대통령실도 손 빼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가 모든 걸 덮어서 독박 쓰게 되는 예. 이런 상황까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강성지층의 반대인데 지금 결과를 생각해 보면 특검법 이제 덧센 특검법 통과되게 됐어요. 결과로 글쎄요. 이 결과적으로 특검법이 통과되는 상황이 되는 과정이 뭐 하루 만에 바뀌긴 했지만 그거를 누군가 원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글쎄요. 전 그리고 일단 대통령이 예. 김병기 원내대표랑 선긋기를 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 때 그렇게 워딩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거래한 게 아니다. 일부는 지금 나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검법 그 통과를 시키는 것과 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거래한 것 아니냐. 근데 이건 결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명확히 하신 게 뭐냐면 저는 이거는 정부조직법 개편은 그 개편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건 미래와 관련된 거잖아요. 앞으로 4년 9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 밑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중요한 것이고 다만 이 특검법 이것 자체가 뭔가 연장하는 것들을 연장하지 않고 뭐 국민의힘의 그 안을 수용해 준다고 해서 내란과 관련된 그것들을 뭐 용서해 준다거나 이거를 타협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관련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했던 것과 결이 같은데요. 검찰 개혁과 같은 그 세부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세우면 논의가 안 된다고 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검법에 관련해서 다른 의견, 그러니까 연장하지 않더라도 다른 쪽으로 한번 수용하면 되지 않을까? 마치 그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 버리면 이건 논의를 할 수 없어요. 논쟁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잘못했다고 지적하신 거 아니라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고자 했던 것도 역시 내란을 동조해 주거나 그들을 용서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조금 당적이 조금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니냐 보도 나왔죠. 이거는 좀 정부가 주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또 자기 입장도 배제하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김 교수님 며칠 전에 중앙일보 보도 기억나시죠? 우상호 수석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딪혔다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그날도 보면 우상호 정부 수석하고 정청래 대표가 언성이 높아졌는데 결국은 우상호 수석이 내 뜻이 아니다. 그걸 모르겠느냐 하는 그런 말로 기결을 시키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수사나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원칙인 공감. 그다음에 수사를 맡게 되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보내는 것도 오케이. 근데 그 단지 이제 행안부의 수사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거 아니냐.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들어가게 되면 모든 수사 권력이 행안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제하는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결국은 그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소청인 우리 공소청이 넘겼을 때 그 공소청에서 기소를 담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보안 수사권이나 또는 보안 수사 요구 건에 대해서 아마 어떻게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결국 검찰청 폐지는 확정이 되겠지만 앞으로 한 1년 정도의 시행 시기를 둔 것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부실 수사의 위험이라든가 또는 범죄 뭐 어떤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당에서 할 게 아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정치적 중립 사안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주도해야 되고 당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걸로 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교통정리를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대통령의 뜻을 대리해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그냥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계속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당정 관계에 있어서 당과 어떤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본인이 무리하게 아마 본인이 목소리를 올린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좀 벌어지지 않고 당정 안에 계속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조율하는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형수님 부의장께 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 충돌했어요. 대통령실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행보를 두고 지금 이상하게 좀 불씨가 남아 있다고 보세요. 조금 뭐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갈등의 불씨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당 대표로서 할 역할과 대통령이 할 역할이 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윤석열 정부처럼 수직적 당정 관계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 대표는 아무래도 당원들의 이야기,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수렴해서 전달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진보 진영의 지지층들은 과거에 검찰 개혁이 늘 난항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거에 주저하게 되면은 결국 실패로 가지 않겠느냐는 그 우려를 늘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되신 지 100일 동안 아주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지층에 의해서 당선이 되셨지만 이제 전 국민의 대표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디테일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와중에도 저는 대통령이 일단 TF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둬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만큼 정청래 대표는 그 의견을 계속 전달하되
그래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저는 서포트를 하는 것이 맞다. 물론 강성 지지층이 계속해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라고 하면은 예. 때로는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분들의 좀 우려를 안심시켜주기 위한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과 정부는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검찰개혁이라는 대원칙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역할을 저는 정청래 대표가 해주실 거라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특검법은 뭐 강행 처리 수순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전에요. 여야가 부딪히는 대목이 하나 더 있었죠.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교수님 먼저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일단 뭐 송원석 의원 목소리처럼 들리는데 본인이 네. 지금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마 정청래 대표에게 뭐 그 뜻이 아니었다고 아마 그렇게 좀 설명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싶은데, 풀어야 된다. 그럼 왜냐하면 예. 이걸 공개적으로 원내대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게 그날 보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그 민주당 내부의 어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을 계속적으로 내란 정당이고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하겠다고 해서 예.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의 당원들을 자극해 왔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때 아마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가 회동했을 때 나름대로 아마 대통령의 중재에서 앞으로 여야 간의 협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바로 정청래 대표가 국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 손가락질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고 하고 그 내란 정당이라고 한 이야기를 26번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전체적으로 아마 그 본회의장에 있었을 때 보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송원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성질이 났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청래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어떤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의 실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지금 어떤 국민의힘 어떤 당원들의 어떤 정청래 대표에 대한 반감 정서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은 개인적으로 툭 튀어나온 그런 말의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 또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 가지는 그 반감의 정서를 그대로 본인이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선뜻 공개적으로 이 부분을 시인하고 사과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까딱 잘못해서 이런 것들 사과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송원석 의원에 대한 송원석 대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좀 나쁜 예, 비판의 예. 목소리가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송원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스탠스를 그냥 침묵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여당 내에서는 뭐 여기 노상원 수첩에 올라왔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심각한 얘기라고 하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를 옹호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해산을 공언하면서 야당 말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언행에 치를 떨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신들이 저와 같은 이찍들을 이 기호 2번을 찍은 대한민국 국민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박멸의 대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정신줄 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떤 탄식이나 참 저런 심한 말을 할까에 대한 어떤 탄식처럼 한 말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뭐 의원직 제명하겠다 하는 것도 너무 나간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식적인 발언 기회에서 국회 내에서의 발언처럼 호도하면서 그걸 공격하는 것은 본인의 대표 연설에 대한 비판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한 다른 트집 잡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보셨죠? 뭐 사과할 기세 아직까지는 분위기를 안 보여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윤리위 제소라든가 구체적인 행동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윤리위 제소까지 간다고 해서 뭐 실효가 있을지 모르긴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지금 비판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저 발언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못 깨닫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신성한 국회에서
야당 제1야당의 대표가 사실상 집권 여당의 대표에게 그때 죽어버렸어야 되는데라는 발언이나 한 것과 진배 없습니다. 지금 그 노상원 수첩에는 그 주요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저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급 이상도 적혀 있었거든요. 그렇게 치면 그 사람들 다 죽었어야 돼. 저도 죽었어야 된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는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매우 심각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냥 사과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사과를 하더라도 과연 그 얘기를 들었던 정청래 대표가 그걸 또 안 받아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침모르고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김재원 최고위나 이런 분들은 두둔하고 있고 그걸 뭐 트집 잡기 하지 말라냐요.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 회의장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죽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협치를 어떻게 합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가 죽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과 그 정당과 어떻게 협치를 합니까? 지금 협치를 안 하면은 누가 손해인 거죠? 저는 국민의힘이 손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들이 손해입니다. 국민들이. 국민들의 의견 중에 일부를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의견이 오롯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저런 발언을 빨리 바로잡고 협치를 요구하는 쪽으로 넘어가야지.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발언 때문에 그렇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온 말이 곱다? 그러면 저런 발언을 하지 않고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서 지적을 했어야 국민들이 공감을 해주는 것이지 저런 훨씬 더 선을 넘고 과격한 발언을 한 다음에 트집 잡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국민들은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영민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재앙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어제도 저희가 의견을 들어봤지만 굉장히 강경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는 전현직 이 의원들에 대한 대상을 얘기하면서 노상원 수첩에 보면 수고라는 표현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비상계엄 당시에 그 상황이 굉장히 엄중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본인 또는 우원식 국회의장까지도 어떤 생명 위협을 느낄 정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어떻게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는 표현들을 자꾸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까지 확대할 이유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아마 노상원 수첩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설명했지만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국민의힘에 대해서 또는 국민의힘 의원석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란정당이라는 얘기를 26번에 걸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송호수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얄밉고 그 말한 부분이 너무나도 아마 거기에서 뭐 싫어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아마 MBN의 우리 그 인기 프로그램인 동치미 같은 거 보면 부부간의 갈등이 생길 때 이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송호수 원내대표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고 툭 튀어나와 있는 나름대로 은유 표현처럼 야, 너 그래 얘기하는데 너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내란정당으로 하니 차라리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청래 대표에 대한 반감을 표시한 걸로 봐야지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서 정청래 대표에게 노상원 수첩에 적힌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호수 원내대표가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런 뭐 싫고 미운 어떤 그런 말을 한 걸로 봐야 되지 그분이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확대하는 해석은 조금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호수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어떤 당원들의 반감 그리고 국민의힘 느끼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반감을 본인이 표현한 걸로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공개적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보면 두 당이 지금 그 발언에 송원석 원내대표 발언의 심각성, 강도, 정도를 두고 해석 차이가 큽니다. 일단은 다음은요. 오늘 또 그 지난 대선 당시에요. 국민의힘 후보 교체 파동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결론을 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남 종결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에 지금 결과가 국민의힘의 패배로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권영세, 이양수 의원의 어떤 징계 문제가 나온다면 그건 안 되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에 대해서 이걸 법적인 책임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윤리위에서는 3년 당원권 정지를 청구했는데 오늘 윤리위에서는 아예 징계를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징계의 폭이 큰 이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뭐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선에 장동혁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최종 결선에 올랐거든요. 그때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 징계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장동혁이 대표가 되면 징계 진행이 안 될 거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때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 당시 아마 아까 여상원 저분이 아마 당윤리위원장이 됐는데 그때 여상원 당윤리위원장이 권영세 비대위원장 임명했기 때문에 아마 징계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좀 많았었거든요. 예. 아마 그래서 결국은 아마 윤리위원회에서 결국은 나름대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뭐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이영수 전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를 어떤 형식으로 합리화해서 풀어주는 한 부분들을 몸을 설명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예. 결국 그때 당시를 또 되돌아보면 결국은 김문수 후보 교체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비대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이 주도하긴 했지만 그 부분을 의원총회에 가서 다 승인을 받았고 또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두 번째로 후보 교체를 시도했지만 결국은 당원 투표에 맡겼는데 당원들이 결국은 후보 교체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서 김문수가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 나가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원들이 총력전 다 펼쳤으니 그거로 가름하면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후보 교체 파동에 있어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이항수 전 사무총장에게 두 분에게만 이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체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이유를 댄 걸로 이렇게는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아무래도 뭐 지금 후보 교체 파동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선에서는 패배했고 앞으로 어떤 대선 패배의 어떤 그 바탕 위에서 지금 새롭게 당이 혁신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저런 결론이 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김문수 뭐 당시 후보가 당 대표가 됐다면 결론은 바뀔 수 상치부죠. 이런 게 정치인가요?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선 패배 이후에 김용태 비대위나 윤희숙 혁신위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이 교체 부분에 있어서 이거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원들은 당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이루어졌던 한국 정당사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던 그런 후보 교체건에 대해서 그 당원들이 브레이크를 걸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일화를 원했던 당원들조차도 이런 방식은 문제가 있다라고 당원을 뭔가 브레이크를 걸었으면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저는 그 이야기가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아니죠.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이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주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예.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나간 일이다. 이미 지나갔고 그 당시 선거는 패배했고 그러니까 덮고 가자는 이런 취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 추후에도 만약 국민의힘에서 무슨 후보 결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뭔가 주도하는 세력이 뭔가 그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를 교체하려는 시도를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뭐 그 자리에 있었으니 어쩔 수 없던 행위였다라고 해버리면 앞으로 재발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을 하는지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벌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요. 신동국 수석 최고위원이 출연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 다음은요. 저희 MBN의 단독 보도 내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지각 출근 논란 이런 거 많았죠. 그것을 조금 의심해 볼 만한 내용이 저희가 취재가 됐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율 출퇴근제를 선언하실 모양입니다. 11일 수요일에는 8시 반에 출근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일에는 9시 10분, 13일에는 9시 55분에 출근하셨습니다. 매일 40분씩 늦어지다가 재택근무로 전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대통령의 출퇴근과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업무는 24시간 중단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각 의혹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취재한 내용은 이겁니다. 경호처에서 대통령실에게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늦게 출근할 때 몰래 들어갈 길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가 변경이 됐다는 건데 글쎄요, 김 교수님. 늦게 출근할 때 들어갈 통로가 필요하다. 워낙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동선이 다 노출이 돼서 그게 관찰이 가능한 상황이긴 했죠.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용산 집무실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 아마 서초동에서 출퇴근할 때도 보면 나중에 보면 출근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사실 뭐 아까 나와 있는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24시간은 사실은
다 뭐 관저에 있던 집무실에 있던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적어도 집무실에 9시 정도 출근해서 있어야 적어도 밑에서 이제 보고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결재라든가 여러 가지 지시들을 내리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은 계속적으로 뭐 사저에 있거나 관저에 있거나 이렇게 하면서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저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뭐 할 말이 좀 없는 상태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출근이 뭐 6시가 되고 7시가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것처럼 9시에 정도 출근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통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9시에 출근하려면 6시 반 돼가지고 새벽에 그 10,000원 열차를 타고서도 다 출근하는 상황인데 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신호 가지고 통제되고 경호 차량이 붙어서 신속하게 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9시까지 출근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뭐 비밀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말 뭐 할 말이 뭐 없는 예. 그런 뭐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그래픽이 있죠. 그러니까 몰래 들어갈 길이 필요하다. 통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한번 볼게요. 저기 지하층이 있다는 거예요. 저 지하층을 말하면 원래 계단으로 돼 있던 거를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저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경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차량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출근하는 게 노출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비밀스럽게 가기 위해 저 길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계단이었다는 거는 차는 원래 드나들지 못하고 그렇죠. 사람이 드나들던 곳이었는데 원래 이 차가 드나들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뭐 언론이나 처음부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근에 대한 그 근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카메라가 찍거나 언론에서 취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말고 이 통로를 만들었다는 거는 결국 대체 몇 시에 출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뒤늦은 시간에 이 길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대통령의 출근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교통을 통제하고 칸보이가 붙고 다 하기 때문에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위장 출근도 매일 했다는 거거든요. 매일 아침 9시 전에 대통령이 없는 차가 출근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정말 대통령이 탄 차는 그 몇 시간 뒤에 몇 시간인지 정말 반나절 뒤가 됐는지 언제 알 수 없습니다만 예. 대통령이 출근하고 싶을 때 몰래 들어가서 그때는 그럼 대통령 경호 원칙은 제대로 지켜졌을까? 왜냐하면 경호 원칙을 지키면서 가게 되면은 국민들이 또 다 알거든요. 예. 교통을 통제해야 되고 차량이 붙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가고 있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럼 티나지 않게 가기 위해서 경호 수칙까지 다 어겨가면서 아마 저 비밀 통로로 좀 출근을 했다는 건데 예. 저는 이게 밝혀진 MBN의 그 취재로 밝혀진 이상 그러면은 대체 대통령은 이 3년이라는 임기 동안 대체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했는가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위장 출근한 것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출근한 시간도 저는 이거는 그 조사를 해서 정말 얼마나 불성실하게 대통령의 직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그래픽을 잠깐 보실까요? 이게 단순화한 거긴 하지만 여기가 원래 국방부 건물이어서 제가 국방부를 출입한 적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기는 원래 도어 스태핑이라고 기억나시죠? 그게 이 정문으로 보이는 곳으로 대통령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 맞은편에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게 도어 스태핑이 저 장소예요. 원래 이 국방부 건물 앞쪽의 지하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저 끝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이용을 했다, 실제 이용을 했다는 것이 또 저희 취재고. 저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김 교수님. 청와대에 그냥 있었으면 사실 청와대에도 관저는 안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집무실로 나오는지 출근하는지 기자들이라 모릅니다. 그런데 용산으로 가게 되면서 이게 노출이 된 거거든요. 그다 아무래도 뭐 청와대 시대를 그때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이제 뭐 청와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청와대가 나와서 아마 광화문에 새로운 이제 뭐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이 있었는데 아마 윤석열 뭐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어떤 소통의 단절보다는 차라리 용산에 이런 새로운 어떤 대통령실을 만들어서 국민과의 소통을 조금 확대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긴 했는데 결국은 그 뜻대로 되지 않았고요. 결국은 아마 대통령 관저하고 집무실의 어떤 그런 구분이 없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집무실에 나와야 나름대로 전체적인 모든 공식 업무가 시작되는 것이지 예. 관저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그때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한번 보면은 늦게까지 주무시고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생각하다 보면 아침 늦게 출근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핑계를 댈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9시 전에는 출근해서 대통령이 딱 자리에 앉아야 그다음부터 모든 수석 비서관들이나 아니면 비서관들이나 전체적인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서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특히 예. 도어 스태핑 할 때만 해도 거의 정상에 출근해가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받고 소통을 하다가 어느 정도 도어 스태핑이 못하게 도어 스태핑이 중단되고 난 이후로 아마 저렇게 지각 출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걸로 이렇게는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조사들이 이어질 수도 있고 아마 특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눈여겨보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또 하나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난해 12월 행안위에서 그런 질의가 있었어요. 민주당 양분한 면이 가짜 출근 경호를 지칭하는 은어가 있느냐라고 이제 경찰 측에 물어봤더니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장 제대라는 음어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위장 출근도 아니고, 그러니까 위장 출근이라고 출근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알았겠죠. 지칭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기 자신들만 알 수 있는 지금 뭐 위장 제대 중이다 하면은 이게 대통령이라는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음어까지 만들어가면서 만약에 정말 이게 일회성이었다면 음어를 만들었을까요? 숱하게 있었기 때문에 음어까지 만들면서 경호처에서 내부에서 소통을 했다는 증거가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지금 만약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냥 밤 늦게까지 국정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좀 늦잠을 자서 늦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당당한 사유라면 이런 아까 우리가 초반에 봤던 원래 사람이 드나드는 계단을 깎아서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비밀 통로를 만들어서까지 그런 그 비밀 출근을 했을까요? 저는 이거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국정을 소홀히 했으며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는지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특검이 당연히 밝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건 국민들이 알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대체 몇 시에 출근했는지 기록이 다 있을 겁니다. 이거는 다 기록이 남겨져 있거든요. 아마 이 위장 제대를 했던 위장제대에 협조했던 경호처들도 아마 이거 위장제대라는 이 음어 하에 아마 기록들을 남겨놨을 거기 때문에 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 보도 하나 더 보면 어제 저희가 이제 휴대전화가 반입이 돼가지고 윤 전 대통령이 반려견의 안부를 살폈다 이런 내용 전해드려요. 그러면 혹시 다른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도가 하나 나온 것이 구속된 이후에도 뭐 외교 안보 국내 상황에 대해서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는 좀 의혹인데 실제로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긴 했지만 업무가 정지된 상태. 그래서 뭐 직무와 권한이 중지됐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지시는 못 내렸을 것 같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구속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이 잘대로 챙겨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견은 좀 많이 구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거기 간 분들이 보면 어떤 결재를 받으러 간 부분이 아니고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궁금해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아마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본인의 어떤 의견들을 개진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직무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직무와 권한이 중지가 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거리를 두는 것이 사실 맞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총리라든가 국무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물어보면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설명을 하진 않았을까. 하지만 직무와 권한이 중지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라든가 결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은 또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실정법에 위반되는지까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대통령이 어느 정도 국정 현안을 듣고 국정 현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뭐 사실관계가 조금 파악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업무가 정지가 됐지만은 신분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나란 일 걱정 수준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것이 지시냐 아니냐는 이건 좀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불려간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거부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사실 비상계엄 때도 그 국무회의 회의에서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제대로 막지 못했던 국무위원들 또 그 몇 명들은 불려가지도 못했던 국무위원들로 뭔가 대통령의 뭐 신의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여기에 불려갔을 때 과연 그런 업무 지시를 내렸을 때 그걸 거역할 수 있었을 것인가. 저는 그리고 단순히 그냥 국정 운영과 관련된 지시를 내렸던 것을 넘어서서 그것도 문제입니다만 혹시나 비상계엄과 관련된 뭐 증거인멸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그걸 증거인멸의 지시를 내린다거나 이런 부분의 행위가 분명 이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핸드폰을 저는 그래서 그 강아지 사진을 보여줬다고 했을 때 이거 심각성을 낮추기 위해서 마치 들어갔을 때 그냥 핸드폰을 이용해서 그 정도 행위만 했다라는 그냥 그 블러핑을 하는 건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뭔가 국무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부르고 핸드폰을 이용해서 다방면으로 뭔가 업무 지시를 했다는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그 부분에서 있었고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밖에 나와 있게 된다면은 이거는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충분히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근거였기 때문에 역시나 저는 특검이 제대로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악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시 뭐 물론 국무위원과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본인 스스로 볼 때는 그 비상기업 자체를 계몽형이라고 얘기를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예. 아마 탄핵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충분히 기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특히 그때 보면은 탄핵 반대 여론도 상당히 높았던 건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상기업 자체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아무래도 민주당이 어떤 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난 이후로 여러 가지 입법 폭주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줄탄핵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계몽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은 기각이 될 수도 있겠다. 특히 아마 본인이 짧은 시간의 기염이었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본인이 국무위원들과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팔로우업은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그런 부분들이 한 것 같고요. 저는 뭐 성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교도소에 그러니까 특히 구속된 상황에서 어떤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어떤 증거 인멸을 위한 논의를 한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구속은 되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본인의 주장 자체가 뭐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든지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여러 가지 사항들 국무위원들하고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뭐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마무리하고요.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과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충고합니다.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됩니다.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던 것 같고요. 무슨 반공 웅변대회 하는 것이냐. 너무 소리를 꽥꽥 질러가지고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습니다. 상대당 제1야당에 판사를 선임해 주지 않는 이런 폭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홀로 독재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홀로 독재당. 박은정 의원님, 조국 혁신당 성추행 문제나 똑바로 하고 여기 오세요. 법사위 와 있을 자격 있습니까? 성추행당 의원 여기 와 있을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이든 이쪽이든 남의 의원들의 자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시라고요. 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석 최고위원 뭐 낯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석이라는 거 꼭 붙여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저희가 당헌 당규에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직제는 없고요. 최고위원이 5분이 계시는데 선거에서 득표를 가장 많이 하면 이제 관행적으로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이제 불러주긴 하는데 별 차이 없습니다. 아니 회의 때 보면은 실제로 발언 순서는 이제 그렇게 원내대표 차등이 당으로 있죠. 하지 않으세요? 차등이 있는데 뭐 실제로 다 같이 논의하는 회의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회의 요즘에 이제 전당대회 지도부가 새로 바뀌고 나면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조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 그 지지층들의 굉장히 강하게 부응하는 센 발언들을 많이 하고 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처음에 한두 번은 그 당시에 했던 얘기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제는 조금 전체적인 분위기, 메시지의 톤이라는 것이 전당대회 때는 다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다면 이제는 당 지도부가 단일 대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맞춰져 가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톤을 좀 낮추자?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저희 당이 굉장히 장시간 비대위 체제로 오면서 내부 갈등이 굉장히 컸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꾸려진 지도부가 어쨌든 대여투쟁이 됐던 또 내부 단속이 됐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안에서 갈등, 특히 최고위 안에서의 그 다른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면 또 그쪽으로 여론이 또 쏠리기도 하고 또 실제로 뭔가 일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우니까 암묵적으로 저희들끼리 이제 상대방의 발언을 보면서 아 저분의 생각은 이 정도구나라는 것에 어느 정도 맞추는 측면이 있고 또 역할 분담도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분은 재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분이고 또 반도체 전문가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슈에 주로 좀 집중을 하시고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아무래도 청년들 문제에 좀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뭐 새 지도 체제가 출범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많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럼 뉴스가 이제 조금 줄어들 거란 말씀이시네요. 그 부분에서의 뉴스는 좀 줄어들지만 오히려 내부의 결속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하고의 대여 투쟁이나 또는 야당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힘 있는 목소리를 저희가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질문드리는지 아실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문제거든요. 이른바 면회라든가 그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워낙 강성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도 선거 기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냐 아니면 좀 제동이 걸리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어쨌든 그 우리 지지자들과 한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김민수 최고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일단 김민수 최고위원이 면회를 간다고 이제 면회 신청을 했는데 아마 구치소 쪽에서 면회를 불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런 상황이니까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장동혁 대표도 우리 그 지지자들과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다만 우선순위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희 당에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당과 어떤 뭐 인연을 가지고 있다라 연결의 끈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아니고 사실상 절연이 된 상태에 있고 면회를 가겠다고 얘기한 것은 뭐 그야말로 개인적인 인간적인 얘기를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그게 지도 당대표 되고 나서 내가 그걸 가장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당에 워낙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아직 인선도 다 끝내지 못한 상태고 그 과정에서 여당의 또 저희 어떤 입법 공세가 워낙 세고 하니까 이 시점에서 굳이 그 문제로 내부 전열을 또 좀 흐트러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잠깐 더 여쭤보도록 하고 지금 법사위에 계시죠? 법사위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어려워요? 너무 힘이 들고요. 그 이제 저희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이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정치의 협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는 그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기 전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야당이니까 이제 저희가 수비를 하는 입장이었고 그럴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권, 입법권,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절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됐으면 좀 양보할 거 양보해야 되는 게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 협치의 시작인 것이지. 대통령도 그런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한테 뭘 자꾸 내놓으라 그러면 뭘 협치를 합니까? 근데 심지어 지금 법사위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소위 위원도 저희가 내면 그 사람 안 돼 이러고 있고 나경원 간사 우리가 선임해서 간사 의결해 주세요 해도 그것도 안 돼. 뭐 이유도 없이 안 된다 그러니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분들이 법안 처리할 때 충분한 토론을 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토론이 보장이 안 돼. 토론에서 조금 논란이 있을 만한 그 법안 같은 경우에는 양당이 한 명씩만 하세요. 뭐 이렇게 추미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토론의 방식도 정해버리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 물으면 국민의힘 간사가 없어서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근데 간사 뽑아주세요. 그러면 안 뽑아줘. 저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제가 약간 좀 흥분하려고 그러는 게. 그래서 신동우 최고위원께서도 뭐 언성이 높아지는 거고 최근에 좀 언성 높인 적 있었죠. 어제 그래서 이제 나경원 간사 문제를 우리가 왜 빨리 좀 해결을 해 주시라라고 이제 계속 요구를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분이서 번갈아 가면서 나경원 의원을 인신 공격을 했어요. 이 부분이 뭐 과거에 어쨌다 저쨌다. 그래서 법사위에 올 자격도 없는데 간사는 더더욱 안 된다라는 인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오랜 관행과 소위 이제 매너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또 다른 의원이 평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다 하나하나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분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인신공격은 정말 아주 뭐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님이 뭐 그렇게 저희가 보기에 그런 공격을 당해야 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인데 인신공격을 해서 저도 이제 도저히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초반에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그 부분도 저는 뭐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국회 관행을 두고 여야 간의 언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여야의 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너무 심하게 언성을 높이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표현을 안 쓰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나경원 의원님이 초선은 좀 이제 국회 관행이 어떻게 돼 왔는지 왜냐하면 추미애 의원님이 6선이잖아요. 예. 나경원 의원은 5선이거든요. 예. 법사위 위원장과 간사가 이렇게 선수가 높은 분들이 온 역사가 없습니다. 예, 재선이나 3선들이 보통 오시죠. 그만큼 법사위가 지금 첨예하게 맞붙어 있고 국회 관행을 둘러싸고 언쟁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뭐 그 발언 자체는 뭐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가만히 있는데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 현안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정청래 대표를 두고 이제 송원석 대표 원내대표가 했다는 말을 두고 민주당이 아주 강경한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지도부가 혹시 뭐 진지하게 뭐 논의를 하거나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은 좀 넘어가는 분위기? 넘어가는 분위기라고.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사실은 논란이 국회 상황이 민주당이 모든 것에 앞에 내란을 갖다 붙이거든요. 예. 이게 내란 정당이다, 뭐 내란 해산, 내란 중단해야 된다, 내란 재판부다, 내란 특검법이다 하는데 그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프레임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파면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서 내란죄로 된 것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이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민주당은 그것이 곧 내란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사법부에 가서도 그럼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받은 것인가에 대한 것은 또 따져봐야 될 문제고 저희 입장에서는 나치가 그 선전하듯이 똑같은 사실이 아닌 얘기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이게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내란이 상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지금이 무슨 내란 상태입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심지어는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조차도 저희 당 107명의 의원이 앞에 앉아 있는데 당신네들은 내란 정당이니까 해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보다 더 심한 그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어제 송원석 대표의 말을 가지고 저쪽에서 또 꼬투리 잡아서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것보다 더 심한 얘기들을 민주당이 더 공개적인 자리에서 더 강하게 더 자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윤리위에서 이제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아예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냈어요. 애초에 건의했던 거하고는 지금 간극이 그 부분은 저희 당의 내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데 지난번에 그것을 건의하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제 한동훈 대표 시절에 임명이 된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것까지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아니라고 보는데 오늘 뭐 윤리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만 그 당시에 후보 단일화에 관한 얘기는 권영세 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양수 사무총장이 다른 의원들도 모르는 것을 뭐 본인들이 꾸며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모든 과정을 저희 의원들이 다 지켜봤고 또 추인을 받았고 또 당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는 것을 당원 전체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사실은 김문수 그 당시 후보님이 경선 과정에서 내가 한덕수 대표와 단일화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해놓고 이제 그 부분을 지키지 않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뽑은 공식적인 후보는 김문수였다라는 부분은 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이 권영세와 이양수만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과 시간에 벌어진 일들을 저희 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지켜가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다 추인을 하면서 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저희 당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뭐 저는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만 특정인 몇 명이서 이것을 뭐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징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당의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그렇게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 의원님도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생각을 계시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선거 기간 중에 워낙 좀 강성 발언들을 쏟아내서 그런 쪽으로만 보고 있다가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통합 행보에 꽤
공을 많이 들이고 당연히 있는 것 그렇게 할 수밖에 같은데 없는 상황이죠. 예. 지금 새 지도부가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분리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리해서요? 장정혁 대표가 그 경선 과정에서 했던 얘기들을 다 없었던 얘기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긴 한데 그 부분들을 어떤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것인지는 제가 아직은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강하게 약속했던 부분을 없었던 일로 하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 당이 지난 뭐 1년여 기간 동안 지난 총선 이후에 총선 이후에 있었던 저희 당의 내부 문제가 그냥 새 지도부가 들었었으니까 다 묻고 가자 이렇게 하기에는 내부적으로 단일 대우로 가기에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방식이 됐든 장동혁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약속했던 방식으로 아마 하려고 할 텐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방식으로 가든 어떤 방식으로 가든 우리 당원들이 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그 쌓인 그 벽을 좀 낮춰야 되거든요. 예. 그 작업을 하지 않고는 내년 지방선거에 단일 대우로 가기에는 어렵다. 다만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당장 당을 안정화시키는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예. 본인이 한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겁니다.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대표나 비대위원장을 할 때 당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지금 다시 기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예.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저희가 한동훈 대표 당시에 무슨 당직을 맡았다고 해서 이분들을 저희 당을 관할하는데 완전 배제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저도 안 하고 있고 당동혁 대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적재적소에 꼭 써야 될 분들이 있다면 쓰겠다는 것이 우리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고 예. 다만 그런 것과 그 당시에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냥 덮어둔 것들을 그냥 덮어두고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 그냥 덮어두고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저도 뭐 제가 저희 당 지도부의 생각을 합의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에 말씀과 연결해 보면 어느 정도 기반을 좀 다진 다음에 다시 불거질 수도 있을. 다만 뭐 저희가 당에는 늘 생각을 달리하는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그분들을 뭐 당직에서 다 배제를 한다든지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예.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 원래 새 대표 대변은 지명직 최고위원 본인이 인사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인사를 하는데 조금 미뤄지는 건 무슨 고민을 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얘기가 실제로 있었는데 장영욱 대표의 얘기는 이제 사실 최고위원 회의라는 것은 우리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이기도 하지만 국민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는 자리거든요. 지금 최고위원들이 내는 메시지가 부족해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서둘러 임명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이제 장동혁 대표 생각인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되게 그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를 어떻게들 생각하시냐면 대표가 됐을 때 나의 위치를 좀 더 공고하게 해줄 수 있는 우군을 한 명 임명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거다라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꼭 그 자리가 임명 안 하더라도 지금 자신 있다라는 뜻이죠. 이제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한 게 우리가 내는 메시지들이 메시지 파워가 더 필요해서 서둘러서 한 명의 자리를 채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은 일단 이 지도부의 어떤 단일 대우나 안정감에 대한 자신감이 일단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한 자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의 고민은 조금 더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벌써 끝났습니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 또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선생에서 소위로 임명을 명받았습니다. 예신고합니다. 필승!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지호 군이 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밝혀져서 화제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였다는 네, 맞습니다. 거죠. 그런데 군 입대를 위해서 지금 미국 군대 가려고.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아들인 이지호 씨는 2000년생인데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천적인 복수 국적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면제를 받거나 아니면 복수 국적 유지를 위해서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씨는 이 두 방법 모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복무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지호 씨는 15일에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 사관학교에 입영을 해서 약 11주간 군사 훈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12월 1일에 이제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훈련 기간과 또 의무 복무 기간까지 모두 합치면 39개월간 군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복무가 뭐 대한민국 남성으로는 의무이긴 합니다만, 이경민 변호사, 과거의 재벌가에서 보여지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이중국 복수국적까지 포기를 하면서까지 지금 가는 건데, 근데 그 기존에는 뭐 이렇게 이제 재계에서 이 병역 기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이제 먼저 솔선수범해서 가는 모습을 보이는 자체가 이게 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이제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 뭐 이지호 씨가 이렇게 선택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뭐 저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실 저는 이제 24개월을 복무를 했는데 24개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장교로 가게 되면 이제 39개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이제 복무를 하게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본인이 정말 군대에 대한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결정까지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4개월 하셨다고 그랬죠. 요즘에 사병 같은 경우 18개월 복무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39개월을 선택을 한 거예요. 선전협에서 내부, 그러니까 삼성과 내부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이 이지호 군이 이제 아버지인 회장을 비롯해서 집안 어른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부 걱정하시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호 군이 나는 꼭 군대를 가야겠다, 국방의 힘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이제 피력하면서 설득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이재용 회장도 아들이 생각에 대해서 존중하고 대견하다 이런 또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 만큼 미국 국적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왜 그러냐라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도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 또 그 의견을 가족 내부에서도 지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안 가족들을 일일이 설득했다. 이경민 변호사, 이재용 회장 군복무는 어떻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장교로 아들이 가니까 혹시 아버지는 어떻게 갔냐라고 봤더니 이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원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마 선수로도 좀 활동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활동을 하다가 말에서 낙마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어서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됐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어쨌든 병역법에 이제 이렇게 추간판 탈출증 받았을 때는 이제 면제 판정이 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강화가 돼서 현역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손 변호사님, 재벌가에서 군 입대 몇 년 전에 또 있었어요. 사례가. 그렇습니다. 최태원 SK 회장 둘째 딸이죠. 최민정 씨가 대표적인데요. 실제 여성이기 때문에 병역 의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2014년에 해군사관학교에 자원 입대를 했었습니다. 2015년에 청해부대를 시작해서 해군에서 이제 복무를 했었고요. 지호 씨가 입관하면 이 최 씨의 군 후배가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재계 후계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례가 또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코오롱그룹 4세 이규호 부회장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육군에 현역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마친 전례가 있었고요. 하나그룹 그 새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김승영 회장의 장남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도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귀국해서 공군사관 후보생으로 이제 통역 장교로 입대해서 복무를 한 전력이 있고요. 예. 김동원 하나생명 사장도 마찬가지로 예일대를 졸업하고 나서 공군 장교로 병역을 마친 전례들이 있는 만큼 이렇게 국방의 임무를 다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이 통일적으로 해야 될 의무이지만 또 재계의 어떤 3세들, 4세들의 이런 모습들을 모범적으로 보이는 것이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사례를 보니까 코오롱그룹의 이규호 부회장만 현역으로 갖고 대부분은 장교로 입대를 하는데 글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제 뭐 재계에서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장교로 가는 게 조금 이제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안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뭔가 이제 전문성도 축적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경영 수업으로도 이제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장교를 선발하는 과정 자체가 공개되어 있고 이제 뭔가 이제 좀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업의 이미지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제고가 되는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장교로 복무를 하다 보니까 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뭐 경영권을 이제 승계받아서 이제 뭐 경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리더십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 장교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용 회장 아들 군입대 얘기가 이제 한창이었는데 왜 또 유승준 씨가 다시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너무 비교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유승준 씨는 군복무 앞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이지호 씨는 미국 국적을 포기했잖아요. 예. 이지호 씨의 이번 결정이 빛이 나는 만큼 유승준 씨의 과거의 이 결정이 더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일로 군복무를 둘러싸고 유승준 씨의 과거 행적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또 한 번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유승준 씨는 과거에 자원 입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죠. 그리고 언제까지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공연을 하겠다면서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상황이 됐는데요. 누리꾼들은 이지호 씨를 향해서는 군대에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안 가도 그만인데 훌륭한 선택을 했다.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유승준 씨를 향해서는 이로써 유승준 씨를 입국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좀 반대 여론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네. 이런 소식이 들러오면 또 유승준 씨처럼 이렇게 따라붙는 소식들이 있는데 임세령 부회장에 대한 시선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 입대를 하면 가족들이 모두 다 이제 그 배웅을 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군 입대하는 날 이 부부 예전에는 이제 같이 살았지만 2009년도에 이제 이혼을 했었던 전력이 있는 만큼 이재용, 임세령 두 사람의 조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임세령 씨가 이혼 이후에 자녀들의 행사에 직접 참석해서 주목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2013년경에는 초등학교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기도 했고요. 2016년에는 딸의 발레 공연에 참석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한 만큼 예. 이 입대 현장에 배웅을 나설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삼성과 그 자녀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노출되거나 부각되지는 않았는데 몇 년 전에 기자회견 때 조금 이재용 회장이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2020년이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단지 기자회견을 열어서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랬죠. 하면서 더 이상 경영권 승계 뜻이 없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다만 이 선언을 법적으로만 따져보자면 구두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선 이번에 이 이지호 씨가 군 입대를 하는 것을 두고 이게 또 삼성 4세 경영의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일부 시선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강릉시장과 관련한 소식인데 저번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급수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 계획에도 아직 없는 것 같네요. 네. 아니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늘 한 15% 줄이고 있으니까
기간상 9월 달은 제가 비용을 못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천억의 소요 내역이 뭐냐 그 말이에요. 돈 용량의 정수장을 만든 중. 정수장만? 네네. 그럼 원수는 어디서 와요? 원수는 아까 제압된 18,000톤하고 기존 우리가 그건 이미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500억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침 대통령이 오셨기 때문에 지방으로 해야 될 사업임에도 한번 때를 좀 써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홍규 시장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논란이에요? 네, 이게 어제 한 시민단체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김홍규 강릉시장이 직원들에게 강릉시와 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김 시장은 지난달 말 긴급회의에서 이번 가뭄 사태와 관련해서 언론이나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 또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면서 여기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시와 시장은 이번 가뭄 사태의 대처를 잘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의 글 또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리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특히 맘카페에 가입돼 있는 직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화력이 세다고도 표현을 하죠. 이제 맘카페의 경우에는 여러 정보가 굉장히 활발하게 공유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왜 이런 지시를 내린 겁니까? 네, 이런 지시가 있었던 시기를 돌아보니까 이제 강릉이 극한 가뭄 때문에 수도 계량기를 잠그는 등 제한 급수를 좀 시작했던 때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민 불편이 가중되면서 시가 이 가뭄에 대해서 준비나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김 시장이 이제 악화하는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선정의 변호사 실제로 지시가 이루어진 건가요? 어떻게 댓글이 달렸나요? 네, 일부 맘카페나 그리고 이제 행정 내부망에 이 시장님을 칭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댓글로 관련한 칭찬 댓글이 많이 작성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홍규 시장님을 칭찬합니다라고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가뭄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많은 생각이 든다. 왜 강릉 가뭄이 강릉시장의 무능이냐? 오히려 밤낮 없이 이런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뛰어다니시는 시장님을 칭찬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선장으로 비유하면서 시장님과 같은 배를 타서 안심이 된다.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뜻을 전하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사이트가 내부 행정망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렇게 하는 곳이 내부 행정망이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건가요? 우리가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런 칭찬글도 자발적으로 작성을 했다면 어떠한 문제도 없었겠지만 상부의 지시로 마음에도 없는 글을 쓴다라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댓글 공작 사건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국정원 댓글 이런 취지에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지시였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여론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그러면 강릉시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이 댓글 지시 사실이 알려지니까 아무래도 뭐 민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해명을 하기를 그 지시를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당시에 지금 뭐 강릉시에서 오봉조 소지의 물을 방류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물 부족이 발생을 했다. 이런 이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렇게 뭐 댓글을 달아라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직원이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내부망에 이제 시장에 대한 칭찬글을 올렸던 거는 시장이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직원이 자발적으로 올린 거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는데 사실 근데 이 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강릉 시민들은 본인에 대한 그런 비난 여론만 지금 돌리려고 하느냐. 뭐 그렇게 하면서 이런 가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기보다는 비난 여론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시민들은 조금 더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강릉에 비가 내려야 되는 건데 이경민 변호사 주말에 조금 오긴 하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제 비 예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20에서 60mm 정도 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난주에는 5mm 정도 왔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보다는 훨씬 더 지금 많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가뭄의 해갈이 조금 더 이제 기미가 보일 것 같고 아무래도 동풍이 계속해서 이제 분다고 하니까 그 비도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아서 이번 비로 인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물 부족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은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광명, 뭐 전국 곳곳에서 유괴 시도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알려진 것만 지금 몇 차례예요? 벌써 4차례입니다. 2주간 전국에서 4번이나 이런 예. 시도가 있었는데요.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광명시 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제 제주에서 그리고 어제 대구에서 또 한 차례씩 유괴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유독 이런 걸 관심을 갖고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유괴 시도가 잇따라 포착이 되면서 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조부모 다 걱정이죠. 맞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학부모는 아이가 조금만 늦게 와도 불안하다 이제 예. 이런 걸 호소하기도 했고요. 직접 아이들 등하교에 같이 가는 경우도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그걸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지인을 동원해서라도 이걸 같이 오게 만들어서 아이가 최대한 혼자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제주에서 그제 이제 또 시도가 있었는데 이 시도는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9일에 발생한 건데요.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30대 남성이 이 초등학생 B양에게 다가가서 예. 이 구경거리 보여줄게 그리고 알바할래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유인을 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이때 이 초등학생 여학생이 차량 번호를 보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보니까 그때 도망을 갔다라는 겁니다. 즉시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고 경찰이 이 남성을 추적해서 3시간 만에 긴급 체포한 소식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 검거에 굉장히 도움을 준 게 이 초등학생이 차량 색상과 이 모습을 기억을 하고 이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남성이 예전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그래서 이제 실제 복역까지도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형까지 선고가 됐을 정도인 걸 봤을 때 재질이 좀 안 좋았던 걸로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혹시나 만약에 정말로 이제 유괴가 이루어졌다면 예. 그 이후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정말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손정혜 변호사님 강제추행해서 복역까지 했으면 이번 시도에 대해서 처벌도 가중이 되는 겁니까? 미성년자 약차 유인죄가 성범죄 목적으로 약치 유인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현재로서도 미성년자 약치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보니 수사기관도 강력한 수사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주에 이어서 대구에서도 유괴 시도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를 넘어서 지자체에서도 지금 하나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대책이 좀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서울시에서는요, 그 초등 안심벨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예. 예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들에게만 지급했던 안심벨인데 전학년에게 이걸 배포하겠다라는 거고요. 안심벨을 누르면 경고음이 강하게 나와서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조치거든요. 예. 이런 조치에 더불어서 더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조치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대구에서 유괴 시도는 이거 짜장면 먹으러 데려가서 맞아요. 60대 남성이 초등학생한테 접근해서 짜장면 먹으러 가자 이렇게 유인하려다가 실패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이 남성이 초등학생의 손을 잡아 끌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예. 지금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